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 연구소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던 그리고 기다리시던 스위스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화면처럼 스위스 그러면은 참 알프스 소년 하이디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특히 저처럼 연식이 좀 된 사람한테는 낭만 그리고 뭔가 좋은 자연, 아주 멋있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되게 억세고 굳센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또 씩씩한 동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다뤄봐야지라고 사실 여러 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무슨 전쟁사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중립국 관련 이야기라든지, 또 특히나 이제 예전에 스웨덴 이야기할 때 이제 민방위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이게 스위스, 스웨덴 다 스시 브라더스인데 그래도 그때 한번 같이 묻어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따로 소개해야지 하다가 많이 늦어져서 지금 이제 스위스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관세 이야기하다가 스위스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스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륙 국가입니다. 뭐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나 스위스 해군에서 근무해요 그러면 이제 그건 거짓말입니다. 스위스는 이제 해군이 없죠. 내륙 국가니까. 참고로 이제 수군은 있습니다. 수군. 호수가 많기 때문에 수군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위쪽으로는 독일,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프랑스,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그리고 동쪽으로는 오스트리아, 이렇게 접해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알프스 소녀 하이디처럼 알프스 산맥에 있는 산악 국가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이제 4만 1,000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반 정도 되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구도 한 873만 명 정도 되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좀 많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873만 명인데 외국인, 영주권이나 시민권 아니고 외국인으로 이 스위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21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이 외국인으로서 지금 이 스위스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적인 나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쪽에 뭐 독일, 그다음에 서쪽에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쪽 이탈리아 영향도 일부 이제 받은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가까운 나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4개 국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 공용어가 이제 위쪽에 보면은 대부분의 제일 많이 쓰는 건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 지역에서는 이제 프랑스어, 그다음에 남쪽 지역에서는 이탈리아어,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 로망슈라고 하는 고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옛날 언어를 쓰는데 퍼센트로 따져 보면은 전체 국민들의 한 63% 정도는 독일어, 그다음에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23%, 그리고 이탈리아어가 한 8%,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망슈 같은 경우는 0.5%니까 주로 세 나라 말을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옛날에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거 보신 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이 독일어권에서 이 스위스 사람들의 말은 약간 좀 이렇게 놀림감 그런 이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독일어긴 한데 우리 이제 독일어 지금 독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옛날식 아주 사투리가 심한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쓴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하고 스위스 사람들하고 처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독일 사람들이 웃음을 참기가 우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어떠냐?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독일어보다는 프랑스어하고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느긋한 표현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말 속도가 좀 느려서 좀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 나라 말들을 지금 다 공용어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다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2개 국어, 3개 국어 다 해야 이제 정치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럼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종교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카톨릭 이런 이제 종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카톨릭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독일 쪽 영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어를 쓰는 쪽에서 이제 그 로망슈 뭐 이런 쪽 쓰는 쪽 섞여 가지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종교들도 좀 있는데, 그래서 퍼센트로 따져 보면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인구의 한 34% 정도가 이제 신자고요. 그다음에 개신교가 이제 22% 정도 됩니다. 기독교가. 재밌는 점은 이제 이슬람이 한 5.4%. 그래 뭐 이건 그렇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나는 종교 없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무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나 종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내가 뭐 교회에 나가거나 성당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슬람 사원에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신의 존재는 대부분 믿어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라는 것이 나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비해서 이 스위스 사람들은 냉정하게 난 종교 없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 된다라는 것들은 대단히 독특한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숙한 동네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전 세계에서 익숙한 도시들이다 그러면 대부분 수도 그래가지고 이제 인구가 뭐 수백만, 많게는 뭐 천만 이렇게 되는 이제 대규모 도시들인데 스위스는 이제 나라 전체 인구가 873만이니까 이 대도시라고 해봐야 인구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도시들이 되게 많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쥐리, 제네바 뭐 이런 도시들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퀴즈 하나. 스위스의 수도는 어딜까요? 스위스의 수도. 이거 옛날에 지도 펴놓고 이제 수도 찾기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많이 써먹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큰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요 베른이라고 하는 요 지역이 이제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베른은 되게 작은 이제 도시죠. 그래서 전체 인구가 15만이 안 되는 한 14만 정도 되는 이제 그러한 도시고요.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요 북쪽에 있는 쥐리입니다. 쥐리. 쥐리가 인구가 한 43만 명 되니까 상당히 이제 큰 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기구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국제 회의를 많이 하는 이제 제네바. 도대체 제네바가 어딨냐라고 하면은 저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왼쪽 끝에 여기 있죠. 그래서 프랑스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요 제네바가 국제 도시, 많은 국제 기구들이 있는 도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0만 정도 인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알만한 도시들이 없냐라고 이제 보시면 저 독일 국경하고 딱 붙어 있는데 여기 있는 도시 바젤. 바젤이라는 도시 있습니다. 바젤 하면은 기억나시는, 나 들어봤어 라고 하시면은 이제 투자라든지, 세계 금융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죠. 무슨 바젤 협약,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국제 금융과 관련돼 있는 일을 수행하는 이제 그러한 곳이 요 바젤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라에 뭐 인구 50만 이상 넘는 도시도 없는데, 세계적인 도시가 벌써 여러분들 들어본 도시가 한 3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국제화된 나라다라는 점들을 이제 금방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봄철인가요? 겨울철만 되면은 항상 한때 되게 유명했던 다보스 포럼 하는 이 다보스라는 동네도 요 동쪽 끝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규모, 인구 이런 것보다 훨씬 유명하게 된 동네가 많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위스는 이제 알프스에 있다 보니까 되게 험난한 지형이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립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이기도 한데 전체 지형의 75%가 산과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지리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이제 지도랑 비슷하지요. 그래서 높고 한 지역들은 이게 짙은 색으로, 낮은 지역들은 연한 색으로, 그리고 이제 호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다 보니까 곳곳에 호수가 되게 많구나라는 점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프스라고 부르는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요 남동부 제일 높게 표시되어 있는 요쪽 지역이 이제 알프스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그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서부 요쪽 지역 그 프랑스하고 접경한 요쪽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쥐라 여기도 이제 산맥입니다. 쥐라 산맥이라고 부르는데 알프스보다는 좀 낮은 이제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보면은 좀 평평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원지대죠. 그래서 요쪽 지역 이렇게 해서 3가지 지역으로 보통 구분한다라고 이제 지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쪽이 좀 길죠. 동서로 하면은 한 350km 정도 되고 남북으로 보면은 한 220km 정도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지역이고요. 그러면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이제 또 궁금해하실 분이 계시는데 제일 높은 곳은 4,634m에 있는 이제 몬테로자라고 하는 조금은 이제 못생긴 요렇게 생긴 이제 산이 이제 제일 높은 봉우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봉이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도 있겠죠. 낮은 데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루 정도 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마리오라고 하는 호수 지역 여기가 이제 해발 193m로 제일 스위스에서는 낮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형을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높은 지역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뭐 빙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년설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알프스에서는 이제 빙하지대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2,500m를 넘어가면 이제 만년설이나 눈이 계속 있는 이제 이런 지역인데 유럽 최대 빙하라고 하는 이제 알레치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지역입니다. 요런 빙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 빙하 알레치 빙하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이제 8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당연히 이 온난화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 이제 조금씩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되게 추운 나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춥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선한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한 8도에서 10도 정도 되니까 고산 기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낮은 지역은 한 190m까지 훅 떨어지고 높은 지역은 4,000m가 넘고 이러다 보니까 해양성 기후, 그다음에 북유럽 기후, 그다음에 지중해 기후, 그리고 대륙성 기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좀 선선한 이제 그러한 동네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이제 사계절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봄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영동 지방에서 이제 산불 날 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팬 현상이라고 그러죠.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고온 건조해지면서 여러 가지 산불을 일으키는데 그 팬의 원조가 이제 이 동네죠. 그래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도 팬 현상이 되게 강력하게 이제 나타나는 지역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를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게 이제 돈 많으신 분이고 스위스 시계 좋습니다. 네, 뭐 초콜릿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맥가이버 칼이라고 부르는 이제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있었죠. 여러분들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덕분에 이제 몇 개 이렇게 집에서 굴러다니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정말 빨간색의 그 하얀색 십자가가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게 스위스 국기입니다. 스위스 국기는 이제 빨간색 바탕에 이제 하얀색 십자가가 이제 그려져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국기인데 이 스위스 국기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뭐가 독특할까요? 보통은 이제 우리 대부분의 나라 국기가 네팔 국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의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기가 이제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로가 좀 길고 세로가 좀 짧고 하는 이제 이런 비율인데 스위스 국기는 정사각형입니다.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국기를 이제 이렇게 넓게 그리면 제대로 그린 게 아니죠. 1대1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문양이잖아요. 옛날 기사들이 뭔가 이제 새기고 다녔을 방패라든지 이런 데 새기고 다녔을 문양인 것처럼 1339년 그러니까 14세기 때 이제 갑옷에 흰 십자가를 새겨 놓은 것이 이제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국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정식 국기로 된 것은 스위스가 이제 그 지금과 같은 나라 형태를 갖춘 1848년 그러니까 19세기에 스위스 사람들에 의해서 오케이 우리 국기라고 결정이 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스위스 국기를 보다 보면 뭔가 내가 되게 익숙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뭐가 익숙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적십자사, 국제 적십자사가 이 스위스 국기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바탕에 흰색 십자가가 있으면 스위스 국기, 흰색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가 있으면은 적십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를 창립한 그 앙리 듀낭 같은 경우가 이제 스위스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국기를 뒤집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는 상당히 이제 재밌는 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나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 이런 21세기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스위스가 신기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 제도입니다. 정치 제도. 뭐가 신기할까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우리 그리스 시대처럼 고대 그리스 시대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 이런 거 이제 혹시 예전에 사회 시간에 정치 시간에 혹시 배우셨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광장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거수해서 투표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제도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곳이 스위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의 나라 스위스인데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니까 정치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산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산악민족, 산악국가들 같은 경우는 고집이 되게 셉니다. 그리고 말을 잘 안 듣죠. 왜 그럴까요? 이 산에 있는 사람들은 산탄을 하고 이제 억센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숨어 있을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야면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를 눈에 안 띄는 데까지 저 멀리 도망가든지 그냥 수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난 반댈세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코카소스 지역이라든지 이런 알프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골짜기마다 다 다른 사람들, 다른 풍습, 여기는 우리 동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거의 한 나라같이 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지역들의 색깔이 매우 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나라들이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만든 연방제 국가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스위스의 뭐 이거를 지자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스위스의 주는 이제 칸톤이라고 부릅니다. 칸톤이라고 부르는데 2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보시면 26개예요. 굳이 세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26개의 칸톤이 구성한 연방제 국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선출한 이제 대표가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재밌는 면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일당에서 득표를 한 사람들이 이제 뭐 과반수 또는 연정을 구성해가지고 이제 대표를 이제 뭐 수상을 뽑잖아요. 근데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연방 의회가 있습니다. 연방 의회에서 이제 그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있겠죠. 그러면 의원들이 수상을 뽑는 게 아니고 강요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부 장관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스위스는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부처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총 장관님이 몇 분 계시느냐? 7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강요가 7명이에요. 그래서 7명이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은 이제 연방 각의 강요 회의를 이제 주관을 해서 여기서 주된 일들을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따지면 국무회의 같은 이제 이런 곳인데, 7개 부처가 이제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느 나라나 외교부는 있겠죠. 그다음에 안살림 담당하는 내무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니까 법. 그래서 법무경찰부라고 이제 번역되는 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국방부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국방, 그다음 민방위까지 같이 하고, 그다음에 국방을 하려면 체육이 있어야 되니까 체육까지 같이 하는. 그래서 국방, 민방, 체육부라고 하는 부처가 하나 있고, 돈과 관련되는 재무부, 그리고 경제. 그러면 경제 쪽에서 함께하는 게 교육, 그리고 연구까지, R&D까지 같이 이제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에너지, 교통 플러스 통신까지 하는 부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지만 또 야 이걸 한 부처에 모아놓으면 너무 또 거창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위스에서는 요 7개 부처 장관을 의원들이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집무실에서 모여가지고 강요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점은 그러면 국가 원수는 그럼 어떻게 뽑느냐? 이 7명 중에서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해서 투표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7명 중에서 입각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짬밥이 제일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하는 윤번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면은 나 할 수 있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스위스 대통령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래 재무부 장관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대통령 스위스 대표를 이제 역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한 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득표한 순서대로 배분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1당에 다 가져, 이게 아니고 2당, 3당 다 몫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그 순서에 맞춰서 가져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나라, 고집 센 나라, 각각 그 독특한 성격이 강한 동네 사람들을 모으려다 보니까 자기들 말에 따르면 이제 화합 민주주의라고 번역할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을 주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른 동네 사람들을 우리가 누르거나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막 윽박지르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룰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위스 자체적으로 말하는 이제 화합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연방주의. 그러니까 각 동네별로 자기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 개개인들이 다 뭔가 투표하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민병대,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이 3대 원칙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요회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철저하게 이제 비공개 논의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논의하고 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고, 뭐 좀 심한 경우에는 감정적 표현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보여줘서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가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는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일단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합의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밖에서는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능해? 라고 하지만 이 동네는 또 가능한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면들을 잘 밸런스를 맞춰가는 나라가 이제 스위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광장에 모여서 찬성이요, 반대요 이렇게 이제 거수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단순하게 이제 거수로 내가 투표를 한다, 모여서 떠든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직접 선거에 참여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 제안, 국민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세요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다가 청원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하면은 그거 야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리 판단해보자. 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에서는 이제 국민투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주요한 정책들, 우리 같으면은 이제 행정부 또는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자 결정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들을 여기서는 국민투표로 이제 정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안락사 이런 거 존엄사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냥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깔끔하고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국민제안, 국민투표, 청원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직접 민주주의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국민들 중에서 난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디어를 들고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한번 논의해 봅시다 라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동네 사람들 모여보쇼 이거는 아니고 이제 정당의 움직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을 하면 우리 옛날에 민주화 운동 할 때 이제 10만인 서명, 뭐 100만인 서명 이런 거 참 많이 했는데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을 하면 이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기존의 법을 이렇게 바꿉시다.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있는 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도 일정 요건을 맞추면 법을 만들어서 우리 한번 투표해보자 라고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결정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이거는 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국민투표로 이제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국민제안 같은 경우는 1891년에 이제 도입이 된 이후에 여태까지 228건이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논의 단계로 이제 넘어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과된 것은 25건. 그러니까 의외로 통과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거지 국민들이 10만 명이 넘어서 제안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이러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라고 하면은 국민투표가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까처럼 10만 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5만 명이면 돼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 100일 이내에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걸로 우리가 국민투표 한번 하는 안건을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관 100일 내에 석 달 열흘 내에 5만 명을 모아야지. 만약에 모으지 못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국민투표의 대상은 이제 법률과 관련된 사항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직접 국민의 뜻을 물어봅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각종 조약이라든지 대외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스위스를 보다 보면은 국민 투표가 되게 자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달리 되게 포퓰리즘으로 많이 흐를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그런 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근무 시간을 대폭적으로 낮추자든지 무슨 세금을 뭐 깎아준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 국민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투표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이제 국민투표 관련해서 보면은 최저임금을 도입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해서 부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아까 비중이 이제 한 5%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부르카, 차도르 이제 이런 부르카를 이거 금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허용해도 돼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결과 부르카는 스위스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투표에서 부르카 전면 금지안이 통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담배 광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 안 같은 경우도 국민투표에 올라가가지고 통과가 돼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국민투표 매번 옮기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맞겠죠. 그래야 이제 의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고 대신 이제 헌법을 바꾼다든지 이건 당연히 이제 국민투표 100% 이제 거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국제적으로 뭐 EU라든지 나토라든지 이런 거에 가입할 때는 당연히 국민투표를 붙이도록 이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관 이런 국민투표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지방정부, 아까 칸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방정부가 매우 강력한 이제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26개 칸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로 따지면 광역이죠. 광역 밑에 우리는 이제 뭐 시군구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172개의 이제 시군으로 이제 구성이 된 이제 기초 지자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칸톤은 이제 자체적으로 미국식이에요. 헌법 다 있습니다. 의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이는 칸톤들이 26개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재밌는 점은 그러면은 이제 칸톤 밑에 있는 기초 지자체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 인구가 조금밖에 안 되는 인구 3만 이런 동네에도 다 군 의회가 있잖아요. 똑같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원체 작아서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지역도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2,100개 정도 되는 이 시군 중에서 20%만 의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동네에 모여서 하면 돼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자, 동네 사람들 나와보시오. 인사하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그래서 결정하는, 말 그대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동네들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 1848년에 이제 25개의 칸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듭시다. 라고 하면서 연방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1975년,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거의 한 100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른 지역에서 주이라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분리가 돼서 현재 26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위스 26개 중에서 이제 6개 주는 우리가 이제 하프, 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한자로 쓰면 이제 반주, 주긴 주인데 그냥 이제 절반 정도 되는 뭐 이런 이제 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한 동네였는데 이제 예전에 뭐 역사 또는 이제 종교 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껄끄러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리해 놓은 그런 지역들이 이제 몇 개 있다라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위스 하면 또 기억나시는 게 뭔가요? 스위스 하면은 기억나시는 게 많은 우리나라 분들 제일 부러워하시는, 가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의 뭐 통일 이런 거 이야기 나올 때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영세 중립국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원한 중립국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스위스죠.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이거를 투르크메니스탄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이제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또 5개입니다. 어디일까요? 일단 유럽의 스위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그리고 이제 엉뚱하게도 중미에 있는 코스타리카가 영세중립국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이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엔에서 어떻게 보면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된 유일한 나라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5개밖에 없는 영세중립국 중에 하나.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중립국이 과연 뭐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말 그대로 이제 영구적인,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중립이야. 지금은 중립.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 저쪽 편에 들 거야. 이거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계속 중립을 이제 선언한 이제 나라가 영세중립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선언하면 영세중립국 되는 거야?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세중립국이 되려면 사실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와 주변 지역들이 오케이, 얘 중립국으로 인정해주자. 우리 얘도 건들지 말고 너희도 다른 나라에 간섭하지 마. 다들 동의하는 거지. 라고 인정을 해야만 영세 중립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나는 인정 안 되는 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황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위가 영세중립국이지, 영세중립국이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주변 국가들, 옛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오케이, 너희들은 영세중립국 대신 너희들은 누구한테 편 붙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세 중립국이면은 전쟁도 없이 되게 좋겠다, 군대 갈 필요도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영세 중립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격 조건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3가지 조건이 보통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국민들이
그리고 지도자를 포함한 이 국민들이 이 영세 중립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떨 때 보면 남들하고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 중립국을 적극적으로 내가 실천해서 옮기겠다라고 하는 적극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이러한 영세 중립국 지위를 인정해 줄 만한 힘이 있는 나라들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영세 중립국 없어요. 온갖 이런저런 나라들이 막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 소국들이 난립한 상황에서는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덩치 큰 나라, 힘센 나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영세 중립국의 존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국제적인 협정, 조약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 존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말만 잘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 협정도 체결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영세 중립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이걸 지킬 어떻게 보면 무장 중립이죠. 이런 걸 할 각오가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스위스는 어떻게 전 세계에서 5개밖에 없는 영세 중립국이 됐냐라고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15세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세기면은 이제 이 알프스에 있는 이 조그마한 동네들, 그러니까 지금 칸톤이죠. 이 동네들끼리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땅 뺏고 이런 싸움들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너무 손해보는 게임을 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주변 다른 동네들 뭐 이를테면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특히 이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점점 힘이 세지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끼리 싸우다 보면 다 잡혀먹힐 것 같아. 그래도 어차피 이 산에서 있는 우리 산동네 친구들끼리는 잘 지내는 게 좋지 않아? 평지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우리가 낫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다른 지역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세 중립국이라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5년, 그러니까 16세기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마리냐노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1515년. 이거는 이제 지난번 제가 이제 스위스 관세 이야기 때 나왔는데 프랑스하고 붙어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패배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위스가 더 이상 내가 주변에 덩치 큰 나라들이랑 이제 용맹함을 무기로 해가지고 이제 맞서서 1대1로 뭔가를 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1515년에 이제 이 마리냐노 전투 같은 경우는 지금의 밀라노 주변 지역에서 프랑스하고 스위스가 붙었던 그러한 전투입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이제 중기병, 그러니까 갑옷을 입은 이런 중기병 플러스 이제 포병을 위주로 한 이제 세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가난한 동네죠. 산동네니까. 그러니까 뭐 있겠습니까? 다 보병이죠. 용감하게 싸우는 보병. 둘이서 붙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스위스가 여러 번에 걸친 돌격을 했습니다만 프랑스의 포병과 기병한테 밟힌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스위스 병사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들이 이제 벽화로 그림으로 남아 있기도 하는데 이때 이후부터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더 이상 주변 국가들랑 전쟁 안 할래.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지낼래.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영세중립국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46년에 이제 우리 이제 정말 영세중립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자기들이 이제 선언을 한 거고 주변 국가들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8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 정말 영세중립국 할 거야? 우리 한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네 있는 그 영토에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너 영세중립국이니까 다른 나라 일에 끼어들 거 없지.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럽은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이 있었으니까 뻑하면은 무슨 평화협정 회의, 무슨 회의 이런 거 있는데 너는 오지 마. 오케이. 우리 안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이제 오케이. 쟤네들은 그냥 놔두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영세 중립으로 완전하게 인정이 되는 것은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이 스위스도 한번 털었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한 1815년 이후에 이제 빈 회의, 그 당시에 이제 그 메테르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 질서를 어떻게 다시 할 거냐 회의 때 이제 스위스도 안건으로 올라와서 너희들 영세 중립국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다시는 뭐 나폴레옹 이런 애들하고 같이 안 할 거지.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영세 중립국 지위를 정식으로 이제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15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영세 중립국 지위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영세 중립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평화, 피스, 그러니까 총칼을 다 내려놓고 군대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위스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지켜. 왜? 주변 국가들의 선의에 의존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위스의 영세 중립은 무장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유지를 하고 자기들 스스로 지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스위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안 나오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스위스의 철저한 그 전쟁 임전 태세, 민방위 태세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방송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총, 실탄 다 가지고 있고요. 지하실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비축 물자들 다 있고 그다음에 곳곳에 뭐 이제 토치카 이런 것들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 이제 스위스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영세 중립국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떠한 국제기구 단체, 정치적인 성격의 단체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0년쯤 지난 2002년에 그래도 유엔에는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엔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늦게 가입한 늦깎이죠. 하지만 뭐 어떻든 옛날에 유엔 그러니까 국제연합의 전신인 이제 국제연맹 옛날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만들었던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던 이 국제연맹이 이 제네바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익숙한 그런 존재고 뭐 국제기구 많이 이제 데리고 있으니까 여기 룰도 잘 알고 하는 나라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평화 유지 이런 활동에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엔에는 가입했는데 그다음에 EU에는 가입 안 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EU는 가입을 몇 번 논의를 하다가 아직까지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유럽 한복판인데 얘네들은 따로 놀아요? 예, 따로 놉니다. 따로 놀지만 유럽연합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주변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관세 없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만들면 자기도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1992년 지금의 유럽연합 전신인 이제 EEA 그러니까 유럽 경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투표를 합니다. 우리 여기 가입할까요? 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부결을 해요. 국민투표에서. 그래서 안 되고. 그다음에 2001년에 우리가 EU 가입을 이제 뭐 원한다고 당장 되는 건 아니고요. EU랑 협상을 시작할까요? 라는 투표를 다시 합니다. 국민투표를.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77%가 우리 싫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EU 가입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EU와 스위스는 여러 개, 수십 개가 아니고 몇 개죠? 한 120개가 넘는 한 130개 가까운 양자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자 이동과 관련돼 있는 무슨 자격증 인정에 관한 금융 뭐 자본 이동에 관한 아니면은 뭐 표준 뭐 공동에 관한 기타 등등. 그러니까 유럽 EU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스위스가 저거 우리가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도 너희들 거 인정해 줄게. 서로가 합의되는 안들을 찾아가지고 18개 분야 127개의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가입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존심이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는 EU 가입은 일단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경제적인 것만 어떻게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100몇십 개 이거 다 좀 치우고 그냥 하나로 퉁치자라고 하는 이제 기본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해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섯 개 분야를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이동, 그러니까 인력 이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서로 상호 표준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농산물.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운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 분야의 이제 협상들이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농산물이겠죠. 농업과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면서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쪽 의견이 갈렸어요. 당시에 이제 EU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EU에 가입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에 지불하고 있던 보조금 이런 거 마음대로 못 주는 거 아니야? EU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당연히 안 되지. EU 룰에 따라야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이 스위스가 아이씨 곤란하겠는 걸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 국민들이 너희 나라에 가 있으면 그러면은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또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회담이 결렬이 됐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다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자관 EU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산하기구, 국제기구가 스위스에는 되게 많죠. 그래서 국제기구다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제기구라고 하면은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이러한 큰 연합체 밑에 있는 기구들이 있죠. 유네스코를 비롯해가지고 ILO, 그다음에 뭐 이런 기구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많은 이제 국제 기구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네바 지역에 이제 많이 몰려 있는데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 기구만 봐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네스코, 그다음에 국제 노동기구 ILO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통신 ITU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되게 고풍스러운 이름이죠. 만국 우편연합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UPU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베른에 있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국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 WHO 같은 굵직굵직한 이런 기구들이 다 스위스에 몰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유엔 산하는 아니지만 뭐 국제기구 제일 대표적인 게 세계 무역기구 WTO 이런 기구들도 이제 스위스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올림픽과 관련되는 국제 올림픽 기구, 올림픽위원회 IOC 휘하에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죠. 여기 다 스위스 베른 지역에 다 옹기종기 몰려 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25%의 사람이 외국인으로서 이제 스위스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국제기구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머나먼 하지만 알프스 산맥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은 스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봤고요. 뭐 역사라든지 경제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재밌어할 이제 과거 2차 세계대전 때의 중립국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차차 이어서 앞으로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